저는 지난 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 1년도 못 채우고 돌아온 싱글이 되어버린 29살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을 드디어 끝내게 되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부모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고 결혼 생활 내내 끔찍하게 고통받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정부모님까지 평생 듣지 않아도 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듣게 되셨죠.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고 지금은 부모님 댁에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말 잘 듣고 열심히 효도해서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제 옛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기억이 있기도 전부터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친부모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유대감이 없기 때문에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건 절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금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두 분밖에 없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마음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이미 제 부모님을 친부모라 여기고 살고 있어요. 엄마는 지금은 은퇴하고 쉬고 계시지만 몇 년 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던 간호사셨고 아빠는 시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이에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아빠까지 은퇴를 하시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제가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효도를 많이 해야죠. 5살 때 제가 이 집으로 입양을 오게 되었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좋은 분들이라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이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친척분들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가 입양되어 왔다고 말해본 적 없었어요. 부모님도 한 번도 제 앞에서 보육원이나 입양 관련 주제로 말씀하신 적 없었고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친자식인 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시고 우리 세 식구 정말 화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집에 온 것을 일생일대의 행운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도 부러울 거 없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다 키웠다면서 딱 한 번 왜 하필 저를 입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정말 아이를 원했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고 그걸 알게 된 이후 수년간 보육원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셨대요. 특별히 입양할 생각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저를 만난 순간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보낸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날 입양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 두 분과 운명적으로 만났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입양하신 뒤에도 아직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씩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부모님에 비해서 워낙 게으른 성격이라서 매번 같이 다니진 못하지만 1년에 2번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는 꼭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사랑받으며 자랐고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이 착한 아이로 지냈었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대기업 다니는 능력 좋고 외모도 훤칠한 남자라고 하니 궁금하기도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났었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 친구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남자는 정말 외모도 좋고 직업도 괜찮고 매너까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호감을 갖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먼저 친정부모님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를 하셨는데 같이 저녁을 먹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친정부모님이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직업이 괜찮고 외모가 어떨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기본 예의가 부족하고 대화를 길게 나눠보니 은근히 학벌이나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인성이 별로면 저를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저런 사람 말고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좋고 좋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사람 착하고 너만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그게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제 결혼을 말리시더라고요. 사실 이혼한 전 남편이 자기 위에 사람 없는 오만한 태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충 느끼기에는 젠틀하고 깔끔해서 매너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건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선입견을 갖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고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인데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본인이 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참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잘하는 거라 생각했고 남자다운 모습인 줄 알았는데 같이 오래 있어 보니 너무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본인도 실수 한 번 안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법을 다 정확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 실수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원리 원칙대로 페널티를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성격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혼 전에는 저런 모습도 장점으로 생각되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도 제가 보증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혼자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조금 인간적인 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래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제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인지 한심스러운데 그런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께서 포기하고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위를 못 믿어하셨고 부모님이 마음을 활짝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아빠가 저를 따로 불러서 너가 행복하다면 결혼하는 건 좋지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제 남편에게 사실은 내 부모님이 낳아준 생부생모가 아닌 입양해 주신 부모님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2년 연애하면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적잖이 놀랐었지만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죠. 시부모님에게도 상견례 하기 직전에 사실대로 전부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입양되어 왔다는 사실이 아무런 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금은 특별한 관계의 부모 자식일 뿐이지 제가 잘못했다거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입양되어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때도 입양이 잘못된 일이라거나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친구들이 트집 잡고 놀릴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제게 알려주셨죠.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은 철이 일찍 든 아이였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입양 이야기는 꺼내본 적 없었고 나이를 먹고 사회에 나간 이후로도 굳이 제가 남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한 번 20대 초반에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제가 입양되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티나게 놀라고 그 뒤로 저를 뭔가 어색하게 대하는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 안 하게 되었고 가족들 외에는 끝까지 비밀로 안고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할 상대방이라면 숨기는 거 없이 전부 알려주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상견례 하기 직전에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면서 제가 사실 입양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시부모님이 우리 친정부모님을 대단하신 분들이라며 칭찬하시고 제가 올바르게 잘 자라서 예쁘고 보기 좋다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정말 순진하게 그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요. 제가 자꾸 남편을 개천에서 용났다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도움은커녕 시부모님 당신들 앞가림이 걱정될 정도라서 신혼집 구할 때도 친정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남편이 혼수를 맞춰서 들어오고 제가 모아놓은 돈과 친정부모님께서 1억을 지원해 주셔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신혼 초반만 해도 남편이 정말 친정부모님에게 싹싹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노력해서 점수도 많이 따고 좋은 사위 좋은 남편이 되도록 할게.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저녁 식사도 했고 부모님 모시고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사위 앞에서는 고맙다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남편 몰래 저한테 연락하셔서 부부 사이에 싸우지는 않는지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물어보시고 체크하셨어요. 당시에는 친정부모님이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인데 너무 마음을 안 주시는 것이 조금은 섭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친정부모님과 남편이 최대한 자주 얼굴 보려 하고 겉으로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시댁은 원래부터 다른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가끔 한번 만나면 예뻐해 주시고 아무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사하고 지금까지 일하는 부서가 통째로 없어질 거라는 소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내 분위기도 좋지 않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리고 남편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신입사원 시절부터 10년 넘게 다니던 그 회사가 남편에게는 자존심 그 자체였는데 동료들에 이어서 저희 남편에게까지 하던 일을 모두 중지하고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라는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서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어요. 능력은 있는 사람이고 업계에서 경력도 나름 잘 쌓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는 있었지만 연봉이 적어진 건 둘째치고 남편은 회사 규모가 작아진 것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바뀐 동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예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신나서 설명해주는 남편이었는데 회사를 옮긴 뒤로는 회사 욕을 하고 직속 상사와 동료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적응 못하고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 언젠간 다시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갑자기 남편 회사가 대기업에서 작은 회사로 옮겨지면서 부부의 수입이 많이 줄었고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은 저보다도 적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저는 아무 내색 않고 남편 마음이 풀릴 수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 달 지났지만 남편은 점점 더 힘들어했고 본인 스스로 바뀌어버린 현실에 적응할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겨우 이런 회사나 다닐 사람으로 보여? 똥통 같은 대학 나온 무식한 부장놈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진짜로 3달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니 그 뒤로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할 것이고 지금은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이 있다지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미래를 계획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에서 한번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모든 걸 내던져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과 함께 큰 실망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금방 구할 줄 알았지만 2달 가까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앉아서 사업을 하고 싶다느니 유튜브를 하고 싶다느니 이상한 헛소리만 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실망스러운 남편 모습에 잔소리가 점점 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말싸움에 이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당신,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냐? 우리 이러다가 언제 집 사고 언제 아이 가질 생각이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도 정한이다 싶으면 나중에 너네 부모님처럼 보육원에서 입양하면 그만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죠.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양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번 실수라고 참고 넘어가기에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도 자주 남편과 다투는 날이 늘어났어요. 우리 부부가 정상적인 대화는 아예 불가능해졌고, 서로 무슨 말을 하던지 금방 불이 붙어서 화를 내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이미 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면목도 없고 죄송한 마음에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버티고 살았어요. 그러다 지난 12월 연말을 앞두고 시댁 내려가서 시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속은 답답했지만 겉으로는 밝은 척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대화가 제 부모님이 저를 입양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육원 시절이 기억이 있냐고 물어보질 않나, 너희 부모는 왜 다른 애들 놔두고 너를 입양한 거냐고도 물어보고, 정말 질문 하나하나가 무례해서 얼굴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너희 친부모는 어디서 뭐하고 사냐고 보고 싶지 않냐는 말을 시어머니가 하시길래 한 번도 찾아본 적 없고 찾을 생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다른 부모님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이상하다는 듯 10달 동안 속에 품고 내 배가 아파서 나아야 내 자식이란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입양되어 오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끈끈함이 없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낳아준 부모한테는 안 돼. 너도 보육원에 연락이라도 해서 진짜 부모를 한번 찾아봐. 그 말 듣고 너무 짜증나고 열이 받아서 밥 먹던 식탁을 탁하고 내려치고 지금 부모가 제 부모님이고 다른 부모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런 말을 하시면 친정 부모님에게 죄 짓는 기분이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밥 먹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제가 시부모 앞에서 정색하고 화를 냈더니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야, 너는 진짜 부모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을 내? 사실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잖아. 그 말을 결정적으로 저도 더 이상 결혼 생활 못 해먹겠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 옷 챙기고 가방 들고 시부모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제 욕하시는 건 참겠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욕보이면서 참을 이유가 없네요.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고 끝내요. 집은 어차피 제 집이니까 남편 집만 싸서 어머님 댁에 택배로 보낼게요. 그러자 시부모가 저한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자기들이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답니다. 부모 없이 자란 티 내지 말라고 하길래 부모가 없긴 왜 없냐고, 당신네들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 밑에서 컸으니까 헛소리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남편은 어차피 백수라서 출근도 안 하니까 저 따라서 집에 올라올 필요도 없었고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자초지종 설명하고 더는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괜히 혼자 집에서 우울해하지 말고 당분간 같이 있자며 집으로 들어오라 하시더군요. 며칠 뒤 부모님 도움받아서 이혼서를 작성하고 시댁에 등기로 보냈어요. 남편에게 문자로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고 보냈지만 답장도 없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이혼 준비하면서 정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부모님 댁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밤 8시가 넘어서 저도 부모님이랑 저녁 먹고 쉬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길래 인터폰으로 내다봤더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당장 돌아가라 했지만 만취한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제가 직접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자기가 할 테니 저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더군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남편이 완전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현관문 앞을 막아선 우리 아빠를 보더니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어요? 어차피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저는 은진이랑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비키라고요. 남편이 아빠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아빠가 한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저희 아빠 이제 환갑이 코앞이시지만 매일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고 팔뚝부터 남편보다 훨씬 굵어요. 한 방에 뒤로 나뒹굴어진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덤비려고 했는데
아빠가 팔을 확 꺾고 제압하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사이에 엄마가 경찰을 불렀는지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대충 상황 설명을 듣고 남편을 경찰차에 태워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진짜 끝까지 추한 모습의 남편이라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부모님 뜻까지 거슬렀다는 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경찰에 끌려간 남편이 다음날 낮에 전화해서 자기가 술 먹고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어차피 이혼할 거 그 사과 받아줄 이유도 없었죠.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고 우리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졌으니까 하루빨리 이혼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저한테 더 할 말도 없었는지 며칠 뒤에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되었죠.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냥 텅 빈 신혼집에서 혼자 살까도 생각해봤었는데 이럴수록 같이 있어야 한다면서 집에 들어와 살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제가 고집 부려서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 하나를 박은 것 같아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정말 세상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많고 낳아줬다고 전부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아닌데 제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해 항상 불효만 저지르는 느낌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좋은 딸이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야겠어요. 당장 돌아오는 설 연휴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갈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면서 더 잘해드릴 거고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올해로 35살이 되었어요. 해수로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며 참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이렇게 살 거라면 저와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하게 결혼한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 아니 동갑내기 친구들 말고 저보다 몇 년은 더 늦게 한 후배 동생들까지 전부 다들 남편이랑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이 0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원도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결혼하고 오히려 대출도 더 많이 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고 있으니 7년 세월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기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며 남편한테 외벌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제 월급과 남편 월급을 합하면 그래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명품이나 밝히고 사치를 하면서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생활하고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쓰면서 우리 두 사람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매달 적금을 넣으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았는데 왜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고 아파트는커녕 처음에 신혼집으로 시작했던 코딱지만한 빌라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하면서 살았어요. 시작은 작은 빌라에서 겨우겨우 전세로 출발했지만 부부 둘이 합친 소득도 적지 않고 몇 년 바싹 모으면 남들처럼 멀쩡한 집 사서 이사 갈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정말 평소에 돈 아끼고 절약하는 스타일이고 남편 역시 비싼 차를 좋아하거나 도박이나 술에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니에요. 문제는 생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부모님과 그런 와중에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큰 사고를 쳐대는 시댁 식구들입니다. 제대로 돈 버는 능력도 없는 양반들이 해결도 못할 큰 사고를 치는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 부부의 적금을 깨서 해결했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6번 정도 적금을 해약하고 시댁에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남편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고 시부모 이야기를 하며 징징댈 때마다 지긋지긋 머리가 아파서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시부모 사정이 딱하고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훨씬 전부터 난치병으로 고생 중이고 아직도 1년에 몇 번씩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약 타서 먹어야 해요. 당연히 결혼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도 결혼했고 저희 부부가 시부모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을 하나 하자면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나이가 28살이었고 그때는 사랑에 미치고 눈이 돌아서 눈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고 시중에 있는 비싼 약도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시댁 식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도 계속 옮겨보고 전국에 용하다는 한의원도 다 돌아다니면서 침도 맞고 보약도 지어먹고 심지어는 비싸다는 산삼까지 구해다 먹였어요. 3년 전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만병통치약까지 엄청난 돈을 주고 사다가 먹이기도 했었죠. 물론 그 모든 돈은 전부 저희 부부 두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 때는 남편이 저 몰래 2천만 원을 빌려줘서 어머님이 그 종교단체에 기부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모든 행동이 시아버님 병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안에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는 식구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더라고요. 아버님 병원비에 약값 나가는 것까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시댁의 문제는 아버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저와 동갑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나이까지 반백수나 다름없어요.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서도 조금 일을 했다가 일수 사무실에서도 일을 조금 했었다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몇 년 전에 저희 도련님이 친구들과 해 뜨는 거 보러 가겠다면서 렌터카 하나 빌려다가 새벽에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차랑 박은 건 아니고 혼자 가드레일 받고 신호등 박으면서 사고 친 건데 그때 음주운전 벌금에 렌터카 수리비에 부서진 기물들 보상까지 전부 합쳐서 3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렌터카 빌리면서 보험도 제일 싼 걸 들어놔서 전부 커버도 안 되고 우리 돈으로 보상해줘야 했습니다. 돈 받아갈 때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형수 미안하다고 내가 돈 벌어서 꼭 갚겠다며 눈물 콧물 다 찔찔 짰으면서 그 뒤로 지금까지 10,000원 한 장 갚은 적 없고 명절에 식용유 한 번 보내온 적 없이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시아버지 병원비도 아니고 시동생 사고 친 돈을 내가 왜 갚아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과 정말 크게 싸웠어요. 이참에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모질게 떼어내지 못하고 남편 옆에 남아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네요. 그나마 그 일을 계기로 제 돈을 전부 적금 통장에 넣지 않았고 남편이랑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남편이 모은 돈으로만 알아서 하라 하고 그나마 제 돈은 끝까지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부끼리 너무 돈 문제로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평생 이 집안에서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이상한 종교단체를 매주 빠지지 않고 다니세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용돈의 대부분을 그 종교단체에 가져다 바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시아버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형편이 어려우면 저희가 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릴 수도 있죠. 저도 결혼하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아이의 시댁과 담쌓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시댁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건 해도 해도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결혼 7년차 부부인데 모아둔 재산이 완전 제로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나마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월급은 따로 빼서 모으고 있는 거지 남편은 정말 빈털터리를 넘어 빚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아버님이야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시모는 제정신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 결심을 하게 된 건 아니라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더는 못 해먹겠다 싶더라고요. 시동생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동갑인 35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멀쩡한 직장 다녀본 적도 없고 매번 볼 때마다 직업이 달라지는 신기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서 저희한테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라 하길래 아, 저희 집 사려고 모은 돈 도련님이 술 먹고 사고 쳐서 전부 날려먹었어요. 하고 이야기해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뭐 이상한 일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양복만 위아래로 뻔지르르 하게 입고 돌아다닙니다. 저렇게 살아서 여자나 만나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몇 달 전에는 결혼할 여자라며 집으로 데려오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지만 올해로 25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시동생이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을 텐데 애까지 딸려서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들이대니까 오히려 제 뒷골까지 땡기더라고요.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님 대신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인 저희 남편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동생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옆에서 입 다물고 듣고 있었는데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은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 시부모님 댁에서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 시댁이 제대로 된 30평대 아파트도 아니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낡은 빌라예요. 게다가 안방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님까지 계신데 거기에서 신혼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미루고 돈을 좀 더 모아서 하라고 말리고 싶은데 당장 그 아가씨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님은 작은 아들이 장가간다며 좋아하시고 둘째 며느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집안에 큰 선물을 들고 온다며 좋아하셨어요. 진짜 집에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서 저희 결혼할 때도 숟가락 하나 보태주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고만 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저는 절대로 이 집안 사정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뭔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그냥 도련님이 알아서 하게 해. 절대 도와줄 생각하지 마. 나중에 축의금이나 넉넉하게 하고 말자.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지만 남편의 대답이 시원찮더라고요. 결국 지난달에는 시동생과 그 아가씨 양쪽 집안 상견례까지 마쳤고 그 자리에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은 못 나가고 어머님과 저희 부부가 나갔어요. 상대방 여자 쪽 부모들도 일단 자기 딸아이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서 같이 살며 시집살이 하는 것을 마음에 걸려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아파서 누워 계시니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하다못해 원룸이라도 얻어서 분가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네요. 사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안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었지만 상대방 여자 쪽 집안도 결혼하는데 한 푼 보태줄 형편도 아니었고 이 기회에 시집 보내고 치우자는 식의 분위기였어요. 저희 남편은 본인이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고 물론이죠.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굽신거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자기가 1년 안에 기반 잡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어요. 그럴 사람이라면 진작 멀쩡한 직장 다니며 돈을 얼마라도 모아놨었겠죠. 사정이 어찌됐건 당장 결혼은 시켜야 하니 결혼식 날짜는 4월 중에 하기로 빠르게 결정하고 먹먹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속이 많이 상했는지 원래는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혼자 밤늦도록 소주를 마시다 잠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 건지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 보였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 황급하게 하던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제가 일찍 퇴근해서 저녁밥이라도 차려드렸을 텐데요. 어머님은 제 말에 괜찮다면서 그냥 이 근처 볼일 보러 왔다가 들렀는데 너 얼굴 봤으니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집을 떠나셨어요. 남편에게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도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대답도 못하고 입을 쿡 다물고 있었죠. 방금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냐니까. 당신 설마 아니지? 이번에 또 해주려는 건 진짜 아니지? 나 이번에는 정말 안 참을 거야. 저도 바보가 아닌데 상견례 끝난 뒤로 어느 정도 불길한 예감은 있었어요.
남편의 심란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이 인간 이것도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아니겠지. 정말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는데 어머님과 그날 무슨 이야기 했는지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힘들거나 어려우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옳은 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쩌라는 겁니까? 결혼할 때 얻은 신혼집에서 짧게 2년만 살고 아파트로 이사 갈 줄 알았는데 좁고 낡은 빌라에서 6년 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아직도 애가 없이 사느냐면 저는 이런 집안 환경에서 아이 낳고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는 마음 놓고 아이 맡길 어린이집도 없고 집 근처에 아이가 뛰어놀 만한 공원이나 놀이터도 없거든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후배들 집들이를 가보면 대부분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아파트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놀이터도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싶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가져다 준 돈만 전부 모았어도 진작에 전세 얻어서 이사했을 겁니다. 가족도 다 좋고 형제도 다 좋은데 저는 제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그 인간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더는 못 봐주겠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동생 전셋방 하나는 구해주고 싶다며 아픈 사람 누워있는 집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겠냐고 합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자.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4천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이 애 낳고 키울 만한 집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수중에 4천만 원이 있어. 야, 그 돈 있으면 당장 우리부터 좀 이사 가자. 니네 식구들만 챙기고 너는 나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사실 나한테 모아둔 돈이 1,500 정도 있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4천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꼭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 생각이거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 동생도 결혼하고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돈만 모았다 하면 시어머니가 가져다가 사이비 종교 가져다 주고 시동생이 사고쳐서 전부 날려버렸거든요. 월급이래봐야 300만 원 남짓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1,500만 원은 또 모아놨나 봅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제 통장에 4천만 원이 넘게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도와준다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안 받고 우리 두 사람 돈으로 시동생 신혼집은 장만해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가진 돈 탈탈 털어서 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 두 사람 인생은 어쩌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나이가 젊기라도 했었는데 저는 올해로 35이고 남편 나이는 39입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30대 중반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 가진 돈 다 털어서 시동생 집 해주고 또 무일푼 생활로 돌아가야 한답니까? 남편에게 나는 그렇게 절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혼자 알아서 대출을 받건 사채를 써서 도와주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대신 나랑 이혼 도장 찍자.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네 집 식구들 뒤치다꺼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전에도 남편이 시댁에 돈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혼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남편은 제가 꺼낸 이혼 소리에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붙잡았어요. 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고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나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여보, 나 진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신은 집안에서 혼자 효자 노릇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맘 편하게 드려본 적이 없더라. 그냥 나랑 이혼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제가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댁 식구들과 인연 끊겠다는 소리는 못하더라고요. 일단 이혼을 준비하는 건 하는 거지만 당장 별거를 할 수는 없어서 평소처럼 같이 밥 먹고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서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애써 외면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저한테 매달리며 울고불고 이혼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우리 집 며느린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집 나갈 생각이거든. 그날이 내 제삿날이라고 생각해라. 막무가내로 저를 붙들고 늘어지시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한 번도 저한테는 이런 적이 없던 분이라 쉽게 밀쳐내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우리 둘째도 결혼하는데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해줬을 텐데 가난한 게 죄야. 내가 죄인인 거지. 그때 시모의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혼하지 말고 계속 이 집안에 남아서 끝까지 돈 벌고 시댁에 가져다 바치라는 말로 들렸어요. 이 집에 있다가는 계속 시모가 찾아오겠구나 싶어서 저를 붙드는 손을 뿌리치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시모가 맨발로 빌라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하니? 우리 집은 어떻게 해? 눈물 펑펑 쏟으며 저를 붙드는 시모가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제 피를 빨아먹으려 드는 모기나 거머리처럼 보였어요. 저 이제부터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괜히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지 말고 앞으론 착하고 잘난아드님 피 빨아먹고 사세요. 끝까지 저를 붙드는 시모를 있는 힘껏 떠다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를 떠밀었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같이 머리채 잡고 싸우기엔 제가 더 손해일 것 같아서 그냥 도망쳤어요. 지금은 친정집에서 당분간 지내면서 저 혼자 살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빨리 우리 집부터 정리하고 전세금에서 절반 떼서 달라고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남편에게 돈 받는 대로 제가 가진 사촌이랑 합쳐서 혼자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얻으려고요. 제 나이도 벌써 35인데 이제 와서 남자 만나고 재혼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그럴 돈 있으면 저 혼자 즐겁게 살 거고 차라리 친정부모님한테 효도하며 살래요. 남편은 현재 우리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그 집 나가는 대로 시댁에서 지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자기 가진 돈은 동생 신혼집 얻어주고 늙고 병든 부모나 모시며 살겠네요. 뼛속까지 착한 사람이고 효자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살면서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즐겁게 살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아끼고 돈 모았는데 전부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한테 빨려버린 게 너무 아깝네요. 불우한 이웃에 적선했다 생각하고 후회 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 되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